2015년 12월 8일, 페이스북에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짧은 동영상 속에는 당시 수많은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열띤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테러리스트와 이민자를 비난하는 한편 무슬림 인구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몇 시간 만에 14,000번이 공유와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직원들은 트럼프의 무슬림에 대한 묘사가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공공정책 부사장인 조엘 캐프란과 대화한 후 트럼프의 연설을 삭제하기에는 그 화제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무슬림 혐오 동영상은 더 많은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기다리며 페이스북상에 남아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마크 저커버그의 관점은 사실 저커버그가 하버드에 재학 중일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발명한 소셜 플랫폼 페이스매시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순위를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단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페이스매시는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만큼 상처받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페이스매시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을 받자 저커버그는 온건한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인 페이스북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2004년에 출시된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은 기능이 단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개인 페이지를 설정하고 다른 사용자와 연결하여 서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까지 페이스북의 회원은 100만 명 넘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하루에 4번 이상 로그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으로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 팔로알토로 이사하고 페이스북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출시 초기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주요 사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치에 대한 과장이 심해지면서 2006년 야후는 10억 달러를 주고 페이스북을 인수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커버그는 야후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비록 저커버그는 내향적이고 서툴며 어리지만 페이스북의 미래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의 목표는 단기적 이윤보다 장기적 성장에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더 흥미롭고 즐거운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고용된 직원들에게 철야 작업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2006년 9월,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는 특정 친구의 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뉴스피드를 통해 모든 친구의 활동을 알기 쉽게 제공받았습니다. 출시 초기 뉴스피드 서비스는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정보 과잉과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뉴스피드 적용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표가 말하는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뉴스피드 서비스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과 업로드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는 정확히 저커버그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사교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저커버그는 야후의 동료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커버그 역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커버그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 했던 것은 거기에 그가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샌드버그는 영리한 사업가로서 훌륭한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샌드버그의 이력서는 하버드 학위와 세계은행 근무 경력과 같은 인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샌드버그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신생기업인 구글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티에서 만난 저커버그와 샌드버그는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커버그와 샌드버그는 몇 번 더 만나 대화를 가졌고 2008년 3월, 페이스북은 샌드버그를 새로운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샌드버그는 바로 페이스북이 필요로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기술 정교함과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집착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의 수익성과 같은 기술 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샌드버그는 사업가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샌드버그는 구글에서 당시 소규모 광고 사업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에도 동일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버그가 예측한 대로 페이스북은 온라인 광고 업계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검색어만을 기반으로 광고를 판매했다면 페이스북은 훨씬 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상호작용 특성은 사용자가 기업이 올린 광고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고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은 사용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익화하려는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도입된 좋아요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좋아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쉽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취향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더 중요하게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설정 탭을 조정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새로운 설정 탭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데이터 악용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2009년 12월 이들은 연방거래위원회에 페이스북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규제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냐 아누야는 페이스북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아누야는 페이스북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아누야의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언론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누야에게 2016년은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인기 테크 블로그인 기즈모도는 페이스북의 내부 분쟁에 대한 비난 기사 시리즈를 업로드했습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미국 선거가 가열되면서 페이스북 뉴스피드는 점점 더 많은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러한 게시물들을 삭제하기를 원하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경영진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즈모도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정치 담론 형성의 주요 매체가 되었으나 페이스북 경영진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6년까지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용자 참여도가 높은 게시물을 선호하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참여도가 높은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이고 선정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가짜 뉴스인 것 같더라도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콘텐츠를 선호했습니다. 극단주의적으로 흘러가는 페이스북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페이스북은 트렌딩 토픽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페이스북 콘텐츠 팀은 트렌딩 토픽 기능을 통해 사용자 피드에 표시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기즈모도는 페이스북이 트렌딩 토픽 기능을 사용하여 우파 성향의 게시물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우파 언론은 기즈모도의 뉴스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토대로 페이스북이 좌파 성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제기했습니다.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블레이즈 TV의 글렌 백과 미국 기업 연구소의 아서 브룩스와 같은 우파 성향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과의 회의에서 저커버그는 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번 약속하고 페이스북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의 해결책은 부분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페이스북을 의심하였으며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의 온건하게 나가는 페이스북에 분개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에 가해지는 의협을 탐지하는 인텔리전스 팀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해커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술적으로 사이트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해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훔친 이메일 및 정보를 유출 및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페이스북 팀은 이러한 계정 중 일부를 폐쇄했지만 피해는 이미 확산된 후였습니다. 해커들이 업로드한 많은 게시물들이 국가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예상 밖의 승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거 다음 날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경영진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첫째, 페이스북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행정부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의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코리 루언다우스키를 컨설턴트로 고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몇 달 후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다음 달 페이스북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인 알렉스 스타모스는 프로젝트 P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P는 페이스북의 내부 자체 조사로 외부 행위자가 페이스북을 정치적 선동 도구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스타모스의 팀은 선거 기간 동안 판매된 수천 개의 정치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곧 이들은 외부 세력에 의한 정치 공작을 암시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사건의 범인은 IRA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IRA는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IRA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페이스북 광고에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극단적인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의 광고를 모두 송출했습니다. IRA가 게시한 광고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공유되어 결국 1억 2,600만 명의 미국인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러 공작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영국 컨설팅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최대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렇게 입수한 데이터를 타겟팅 정치 광고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트럼프 선거 캠프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는 10% 하락했고 저커버그는 청문회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은 대부분 기술적 문맹이었고 저커버그는 솜씨 좋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무사히 끝나자 페이스북의 주가는 회복되었고 페이스북은 부정선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미얀마 버마군의 99 경보병 사단 병사 사이 시스웨이 아웅은 스마트폰을 켜고 페이스북에 로그인했습니다. 아웅은 조심스럽게 세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업로드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분노와 무슬림을 미얀마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열망을 설명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아웅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게시글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증오는 곧 폭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24,000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분쟁을 조사한 UN 진상조사단은 페이스북이 미얀마의 인종적 긴장 관계를 전면적인 대량 학살로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는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설치와 페이스북 사용을 확대하는 프로젝트인 넥스트 원 빌리언을 시작했습니다. 넥스트 원 빌리언 프로젝트를 통해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에서 추가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수백 개의 국가에서 수백 가지의 새로운 언어로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급진적인 반무슬림 불교도가 무슬림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게시물을 퍼뜨리기 시작한 초기에 페이스북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인권운동가들은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운동가인 매튜 쉬슬러는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혐오 게시물 증가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쉬슬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혐오 게시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러나 누구도 그러지 않았던 로힝야족의 비극은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및 기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수와 함께 페이스북의 의상을 추락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이제 다른 테크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저커버그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위기 CEO가 되어 회사의 업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저커버그의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나쁘게 말하는 언론 보도에 꽤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를 무너뜨린 기사가 있었으니 바로 뉴욕타임즈의 새 논평이었습니다. 논평의 글쓴이는 페이스북의 초기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크리스 휴즈였습니다. 논평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해체할 때입니다. 휴즈는 10년 전 페이스북을 떠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보안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휴즈는 논평을 통해 페이스북이 너무 빠르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즈는 페이스북이 경쟁을 회피하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느슨한 정책을 강요하는 위험한 독점 기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즈의 논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정치인, 학자, 소비자 운동가들이 미국 정부에 페이스북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소규모 경쟁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독점 정책이었습니다. 휴즈가 논평을 쓸 당시 페이스북은 거의 70개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인수합병의 규모는 대부분은 1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대규모 합병도 있었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은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14년에는 190억 달러를 지불하고 메신저 앱 왓츠앱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2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각 서비스가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모든 서비스를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계속 별개의 서비스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서비스의 백엔드 인프라는 실제로 상호 의존도가 매우 깊은 상태입니다. 법학 교수팀 우와 스콧 햄필에게 페이스북의 인수합병은 페이스북을 향한 정부의 반독점 조치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각각의 서비스를 복잡하게 혼합함으로써 정부가 강제하는 해체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잔머리는 페이스북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페이스북 규제를 공통 화두로 삼았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저커버그와 샌드버그가 새로운 중화 정책을 자랑하였지만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2019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딥페이크 비디오가 페이스북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원 의장이자 실리콘밸리의 오랜 동맹인 정치인 낸시 펠로시의 조작된 술주정 영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저커버그가 영상 제거를 거부하자 펠로시는 페이스북에 등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페이스북의 정치적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2019년 여름은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바쁜 시기였습니다. 조엘 카플란, 닉 클레그와 같은 페이스북의 공공정책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저커버그는 몇 달에 걸쳐 정치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제이 그레이엄, 우파 언론인 터커 칼슨을 만난 저커버그는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로 칼로리 콜라를 놓고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저커버그의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영향력을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축하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는 진보 성향의 페이스북 직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미래를 지키려면 높으신 분과의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약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반 공화당원들이 페이스북을 미국의 자산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 종종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중국의 위챗, 틱톡과 같은 외국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침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커버그의 유일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저커버그의 두 번째 전략은 페이스북의 느슨한 개인정보 정책을 일종의 미덕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어떠한 정치적 광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하거나 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책은 발표되자마자 정치인, 시민운동단체, 가짜뉴스가 대통령 선거를 훼손할까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의 큰 반발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저커버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저커버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페이스북의 오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설립 목적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온라인에 혐오 선동글을 게시하는 행위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을 기괴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저커버그의 연설은 명예훼손 방지 연맹과 미국 하원의 유명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저널리스트 케이티 커릭과의 인터뷰에서 저커버그의 연설 내용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샌드버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미지는 수년간의 실수로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했습니다. 2020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연단에서 허세를 부리며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며 코로나 치료법으로 가정용 소독제 주입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몇 분도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게시물은 잘못된 의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페이스북은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억제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페이스북 팀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계정을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코로나가 퍼진 2020년 봄은 온라인 콘텐츠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 사건이 촉발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음모론, 갈등과 선동, 혐오 게시물의 난발로 이어졌고 플랫폼들은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를 사살해야 한다는 트윗을 올리자 트위터는 대통령의 게시물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파업에 참여했고 33명의 창립 직원이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6월이 되자 페이스북의 광고주들은 부정적인 여론에 항복했습니다. 버라이즌, 스타벅스, 포드와 같은 주요 대기업은 한 달 동안 페이스북 광고 구입을 보이콧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새롭게 추가된 비공개 그룹 기능도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공개 그룹은 무검열 속에서 혐오 표현, 음모론, 극우파 민병대를 배출하는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비공개 그룹을 통해 모인 폭도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을 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시위대 중 대부분이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많은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은 위험한 게시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몇 주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은 혐오 콘텐츠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 조직인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를 통해 페이스북의 자체 감독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해당 조직이 페이스북 경영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제국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바꾼 현재에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